네, 이번 시간은 3주차로서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 이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3주차 1교시에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실 내용입니다. 1교시는 금융시장, 2교시는 금융상품 1, 3교시는 금융상품 2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금융 및 금융시장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1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금융상품 2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학습 목차로는 1교시 금융시장, 2교시 금융상품 1, 3교시 금융상품 2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내용을 잠시 리뷰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금융혁명 시대의 도래와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다음과 같이 학습하였습니다. 금융혁명 시대 도래, 금융의 미래 1으로서 은행권, 금융의 미래 2로서 보험권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재 현업을 떠난 지 거의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금융혁명 시대의 도래와 금융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연구원, 또한 그 유튜브, 또 구글링을 통해서 최신 자료를 나름대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으로 제가 편집을 해서 강의 교환을 만드는데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리뷰에서 좀 금융혁명 시대의 도래에 금융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그 지침이 되었다, 그런 또 격려의 말씀을 주셔서 강의를 준비한 저로서는 상당히 좀 보람도 있고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시니어 금융자산 관리론을 통해서 뻔한 이야기가 아닌 좀 더 그 최신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연구하는,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학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은 이 분야에서 상당히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강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이트나 아니면은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강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분도 저에게 이렇게 강의 자료라든지 사이트를 제공하신 분들이 없는데, 아마 이런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준 자료가 교수가 강의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좀 뭔가 좀 내가 이렇게 앞서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오픈하지 않고 제가 참고만 할 것이고, 또한 분명히 어떤 자료를 보내주시더라도 그 자료는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료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신 분들은 좀 학점에서 우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금 3주차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강의에 제가 열의를 갖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그냥 강의를 한다면은 별로 그냥 부담 없이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이라는 어떤 한계성, 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들어왔던 분들이 많이 제 강의에 교환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새롭게 접근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의를 준비하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치 나영석 PD가 삼시세끼를 계속해서 이렇게 포맷을 해가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출연진도 바꾸고 포맷도 바꾸면서 이렇게 굉장히 시청자들은 뻔하다 보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포맷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산고의 고통이 있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걸 제가 회피할 생각은 없고, 여러분들께서 좀 더 좀 많은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해 주시면 아마 훨씬 더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강의 질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현업에 계신 많은 또 우리 원우님들이 같이 강의를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꼭 이번 주부터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하신 것을 잠깐 리뷰해 보면, 지난 시간에 제가 미래 환경 변화로 현재는
3초 시대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 초저출산 사회, 초저성장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격차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 격차, 고용 격차,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그 격차가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또 복잡하지만 그래도 통제 가능 시대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산불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불안하고 불만족하고 불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급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계급사회에서는 우리가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얘기했던 4가지 계급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계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 계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동자의 35%에 해당되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원우님들의 상당수가 아마 원격 근무가 가능한 첫 번째 계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급은 필수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 그래서 뭐 재택간호, 육아노동자, 농장노동자, 뭐 음식배달 공급자, 뭐 이런 사람들, 약국, 의사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아마 우리 원우님들은 거의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시 있다면 빨리 좀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잊혀진 근로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서도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복잡하지만 통제 가능했지만, 이제는 위험이 상존하고 예측 불가 시대로 간다. 그래서 KOT로 갈 것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전문가가 인식하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어떤 해답을 내놓는 어떤 그 프랙티스가 있었다면, 이제는 먼저 액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애널라이즈하고, 이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걸 어떻게 경험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프리랜서 정신, 창업가 정신이 앞으로 생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카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트렌드는 단지 거역할 수 없이 따라갈 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은행 산업과 보험 산업의 스와트 분석을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강점으로는 IT 분야에 어떤 높은 경쟁력이 있다. 그 다음에 우수한 인적 자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점으로는 은행 간 어떤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자이익 위주의 수익 구조로 되어 있어 굉장히 미흡한 국제화나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 요인으로는 이제 고령화 진전으로 노후 대비 금융 수요, 특히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시니어 금융시장이 좀 활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사태 해결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는 어떤 기회를 봤었고, 그다음에 위험 요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어떤 경쟁 강화, 그래서 이제 플랫폼과의 어떤 경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증가됨으로써 수익 기반이 악화되는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으로 봤습니다. 또한 보험권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점으로는 경제 규모 대비 보험 산업 규모가 우리나라 큰 편이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아웃바운드 영업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다, 지금까지. 그다음에 또 약점으로는 일단 소비자의 신뢰가 약하고, 그다음에 인슈어테크에 대한 어떤 기반이 부족하다는 거. 그다음에 기회 요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령화 시대에 연금 상품, 자산 관리 서비스, 건강 관련 상품 등에 대한 수요 증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위험 요인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기 둔화, 일단 성장성 저하율, 특히 보험권은 KICS 및 IFRS 17 도입에 따른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지표 저하 우려가 좀 우려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할 금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금융권에 계실 거고, 저도 또 금융권 출신이고, 금융이란 그 무엇이냐? 금융은 바로 돈의 융통입니다. 돈의 융통이란 건 우리가 물 흐름처럼 여유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모자라는 사람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전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하는데, 자, 돈을 융통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여유 있는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받는 게 바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어원은 중국 사기에 나온 말로 아들은 일 없다는 데서 태생해가지고 농경사회에서 힘을 쓸 아들이 필요하고 가족을 이끄는데 유리하다는 데서 유래되었고, 돈이 결국은 아들과 같은 역할을 한다.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아들을 빌려준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를 받는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자율 추이를 보시면 1998년도 IMF 때 우리나라 정기예금 금리가 13.7%였습니다. 정말 저 때는 저 금리도 낮다고 사람들이 심지어 뭐
20%짜리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그 처음에 직장 생활할 때 재형저축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 가입하는 재형저축 상품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금리가 12%였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직장 들어가자마자 재형저축을 가입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6년이 지나면 원금이 더블이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익률이 되는 획기적인 상품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2000년도 들어서부터 이제 기준금리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2000년에 5.25%, 그 당시 정기예금리는 7.5%였고 국고채 금리가 8.3%였습니다. 3년짜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채가 8.3%가 얼마나 그 당시 우리나라 어떤 그 신용도가 낮았는지 알 수 있죠. 고금리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지금 7월 달에 보면 기준금리가 0.5%.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거의 한 20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이 되었고, 정기예금 금리도 7.5에서 0.7가 정확하게 10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자 소득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국고채도 0.84, 전부 다 정말로 정한 듯이 10분의 1로 다 떨어졌죠. 그래서 2000년 대비 2020년 동안에 이자가 10분의 1로 감소될 만큼 엄청나게 지금 저금리 시대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 저금리 시대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만약에 2000년도에 7.5%일 때 여러분들이 1억 6천을 맡기면은 월 이자를 100만 원 받았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리고 4억 8천을 맡기면은 월 이자를 300을 받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5억 정도만 있더라도 300만 원씩 매달 이자를 받으니까 결국은 노후에 5억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노후에 일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일의 가치가 이제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돈의 가치가 굉장히 이제 낮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금리 시대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16억을 받기야 월 이자가 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 300만 원 수입을 얻으려면은 48억을 맡겨야 예금이 월 300을 받습니다. 과거에 7.5%일 때는 4억 8천만 맡기면은 300을 받았는데 이제는 10배인 48억을 맡겨야 될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고 있는 급여소득자라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48억을 맡긴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 훨씬 더 받고 있지만 500만 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80억을 예치한 사람과 같으니까 얼마나 저금리 사회에 일의 가치가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고 지금 재택이나 여러 가지 그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객 방문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업 수행이 힘들다 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의 가치가 거의 지금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거의 은행에 한 100억 정도를 예치한 정도의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많은 그 어떤 그 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좀 더 현업에서 더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자율 추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이제 빨간색입니다. 일본은 빨간색.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 미국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녹색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2007년도 하더라도 2007년도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제 거의 차이가 없었죠. 일본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거의 저금리로 가면서 일본은 현재 지금 2020년 현재 7월 현재 마이너스 0.1%.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높았다가 최근에 이제 어떤 지금 저성장 시대로 가면서 다시 금리가 낮아서 2022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0% 유지를 결정하였고, 우리나라도 0.5%.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한미일이 똑같이 이제 이자로 어떤 그 소득을 올리는 어떤 자산가에게 굉장히 힘든 시기.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금리가 낮아지니까 시중에 부동 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주식 시장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으로 지금 하면서 이제 어떤 자산의 거품이 좀 쌓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지만 항상 우리나라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보면은 10년에서 15년 주기로 항상 버블이 꺼지고 다시 또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있었던 버블이 다시 한번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2, 3년 안에 돌아오지 않을까 좀 나름 좀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주시장은 그나마 좀 덜 과열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어떤 상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오르긴 오르렀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격하게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 게 아니고 실적으로 저는 부동자금이 갈 곳이 없어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 이렇게 투자처를 찾아서 결국은 이게 폭탄 돌리기에서 누군가는 저는 피해를 보지 않을까. 다행히 연착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시장이란 무엇이냐?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주식시장이죠. 미국의 주식시장인데 금융시장이란 금융주체들이 금융수단을 거래하면서 자금 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약 35조 달러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 1조 4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25배 정도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은 구체적으로는 흑자지출 단위. 쉽게 말해서 흑자지출 단위인 건 여유가 있는 곳에서 적자지출 단위로. 적자지출 단위로는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흑자지출 단위라는 것은 크게 가계, 기업, 정부가 있을 수가 있고 적자지출 단위도 가계, 기업, 정부. 그러니까 과거에는 흑자지출 단위가 가계였지만 지금은 이제 적자지출 단위에도 가계가 해당되니까 가계, 기업, 정부,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서 돈이 없는 곳으로 자금이 유통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건물 내지는 장소를 한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추상적 개념으로서 자금의 유통체계를 지칭한다. 그래서 금융시장이라는 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렇게 만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금의 어떤 수요자나 공급자 똑같이 흑자지출 단위는 가계기업 정부도 될 것이고 적자지출 단위는 가계기업 정부. 그러니까 서로 필요한 곳이 가계기업 정부가 금융시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거래가 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자가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상품이 이루어지게. 자, 그러면 금융시장의 기능을 보면은 첫 번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자금이 흑자지출 단위에서 적자지출 단위로 원화로 이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미시경제적 측면으로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상품의 어떤 가격 결정 기능, 우리가 이자도 결정하고 상품의 어떤 가격도 결정하죠.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다 가격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높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금융수단과 금융거래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금융상품을 통해서 우리 금융시장을 통해서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의 형태를 보면은 크게 우리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금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금 공급자하고 자금 수요자가 직접 우리가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콜시장이라든지 뭐 양도성 예금증서, 그 다음에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접금융시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금 공급자하고 자금 수요자 사이의 금융 중개기관이 우리가 그러니까 끼어서 수수료를 받고 이를 해결하는 것. 대표적인 게 예금시장, 우리가 대출시장, 보험시장, 신탁시장, 뭐 펀드시장 이런 것들이 간접금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융시장은 우리가 자금시장이라고 보통 만기가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이 거래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콜, CP, CDRP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단기금융시장이라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동성이 매우 높고 우리가 가격 변동력이 낮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자본시장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금융상품이 거래되는데 주로 자본시장에서 대표적인 상품은 주식과 채권이고 주식과 채권은 단기금융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위험과 가격 변동위험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거래소 시장과 장소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거래소 시장은 우리가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표준화된 우리가 어떤 그 규율에 의해서 거래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반영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이런 거래소 시장이고, 장외시장은 거래 상대방이 직접 거래 주문을 주고받는 우리가 오버 더 카운터 마켓이라고 해서 OTC라고 하죠. 검두시장이라고 하는데 주로 딜러 브로커 등이 참여하는 KSM, KOTC 이런 장외시장 등이 있습니다. 뒤에서 뭐 또 기회가 되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있습니다. 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우리가 발행시장은 발행 주체가 발행한 증권이 최초의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예를 들어 주식이 신주가 발행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1차 시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결국 그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이 다른 그 투자자에게 유통되는 시장, 이것을 우리가 2차 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의 형태에 따라서 거래소 시장과 장외시장으로 구분되는 유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고 이것을 우리가 2차 시장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국내 금융시장과 국제 금융시장, 이것은 장소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거주자 간의 자국 통화로 국내 거래소. 자,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끼리 원화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면은 이게 바로 국내 금융시장이 되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제 금융으로 본다. 그래서 국내 금융시장은 거주자 자국 통화 국내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를 우리가 국내 금융시장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크게 아까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으로 나뉜다고 했죠. 직접 금융시장은 이렇게 네 가지 시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시장으로는 단기 금융시장. 단기 금융시장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금융상품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주로 콜, RP, 그다음에 CP, CD 이런 상품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나, 이 강의를 듣는 상당수분들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으라고 보고, 혹시라도 이쪽에 대해서 좀 부족하신 분들은 저에게 직접 그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보면은 이런 상품들에 대한 소개들이 짧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시장은 상품 그 만기가 1년 이상인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게 주식이나 채권,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증권에서 뭐 MBS라든지 ABS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본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환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시장. 자, 파생상품시장은 기초자산을 우리가 담보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들의 어떤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선도, 선물, 옵션, 수합.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금융권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뭐 DLS, DLF 이런 상품들이 다 이런 파생 상품 시장으로서 뭔가 굉장히 어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고 최근에 굉장히 어떤 금융권에 문제가 많았던 상품들이 바로 파생 상품 시장, 이런 것들로 이렇게 네 개의 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접 금융시장은 우리가 아까 중개기관이 포함되는 시장인데 네 개의 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예대 시장. 자, 예대 시장은 우리가 이제 예금과 대출 시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합투자 시장. 집합투자 시장은 우리가 5개의 시장으로 자본시장법에 5개의 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죠. 증권, 집합투자기구, 그 다음에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단기자산 집합투자기구.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상품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신탁시장 있죠. 신탁시장은 우리가 어떤 그 대상 상품의 그 수탁하는 상품에 따라서 금전신탁, 그다음에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으로 구분이 되고, 보험시장은 우리가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해보험으로 구분이 되고, 이렇게 간접금융시장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단기금융의 하부시장으로 보면은 우리가 단기금융시장은 1년 미만의 만기가 되는 상품들은 우리가 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여보험, 환매조건보험의 전자단계사채 5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어떤 상품들의 어떤 성격, 그 다음에 만기, 이자리급 방식, 뭐 중도환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소개해드릴 것은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양도성 예금증서가 우리가 CD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의 어떤 정기예금은 내 이름이 적혀 있어서 내가 이 예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할 수 없는데, 양도성 예금증서는 무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인에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성 예금증서가 도입됐던 게 원래 1974년도에 도입이 되었다가 이 당시 사채를 양성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가 문제가 많아서 들어갔다가 다시 전두환 정권 때 550하고 때 양도성 예금증서가 이제 도입이 되어서 무기명으로 이제 그 누구한테든지 넘기면 그 사람이 가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양도성 예금증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 당시 금리가 뭐 한 정기예금리가 한 12%, 13% 되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넘기면은 굉장히 어떤 그 상대방에게 어떤 그 수익도 발생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어떤 그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으로 이게 무기명으로 양도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어떤 그 50하고 60하고 때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그 비자금용으로
이렇게 기업들에서 받는 어떤 용도로 활용됐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기했던 이제 거의 좀 많이 이제 영향이 줄어들었다마는 80년대에서 90년대 어떤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어떤 뇌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거래에 이루어지는데 가장 역할을 했던 것이 양도성 예금증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한 30년이 됐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깨끗해지고 어떻게 거래 투명성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규모를 보면은 1990년대만 하더라도 금융시장 전체 규모가 158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그 이후 통계가 없어서 제가 지금 가장 최신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약 3,925조, 그래서 약 25배가 성장을 했다. 거의 한 30년 사이에 한 25조가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금리는 20년 동안에 10분의 1로 줄어들고 시장은 한 25배 정도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을 보면은, 크게 이제, 은행하고 비은행 금융기관,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보험회사, 증권 관련 기관, 여신 전문 금융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보험회사, 증권 관련 기관은 잘 아실 거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기구, 우체국 예금, 이런 것들이 바로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면서도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신 전문 금융회사는 신용카드 회사, 그 다음에 시설대업, 할부금융업, 이런데 여신 업무만 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신 전문 금융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니까 이런 캐피탈 같은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요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가장 큰 시장이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세 번째가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 세 번째가 일본, 그다음 네 번째가 홍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주요 금융시장의 헤게모니가 미국과 아시아가 거의 양분하고 올 만큼 아시아가 상당히 금융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규모를 잠깐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통계는 약간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상장사가 약 한 5,400개 정도 되고 거래 규모가 35조 달러. 그래서 대표적인 지수는 다우존스 지수하고 S&P 500 지수.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사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거의 한 10조 정도 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세 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증권거래소에서 그다음에 심천증권거래소, 그다음에 홍콩증권거래소,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시장으로 되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약 3,700개 정도 되고 거래 규모는 5.8조 달러. 그래서 니케이 225 지수가 있고,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지금 5.5조 달러.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약 4조 달러. 그다음 우리나라는 지금 상장사가 2,200개에 1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대표하는 것은 코스피 20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